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에서 보건사회정책을 가르치고 있는 정혜주라고 합니다. 오늘 코이카 ODA 교육원에서 SDG의 국내외 현황 및 이행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요, SDG 수립 과정과 목표, SDG의 이행 과정의 국제적 이슈, 한국의 SDG의 이행 방안 구축, 까지 이제 본 후에 저희가 그 UN SDG하고 KSDG의 세부 목표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SDG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SDG가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가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좀 표로 제가 나타내 보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직접 참고하셔도 좋고, 제가 시간이 남으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짧은 결론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SDG의 수립 과정과 주요 목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가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복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기존 MDG는 절대 빈곤 극복이라고 하는 목표 하에서 정말 전례가 없었죠. 그래서 월드뱅크, 그러니까 세계은행의 목표가 빈곤 퇴치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 IFI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금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그런 국제 개발을 차관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된 국제 개발을 어떤 멀티레터럴한, 그러니까 그런 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글로벌 차원의 협력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 중심의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정량적 지표, 그리고 굉장히 포커스된 그런 지표들을 이제 제시를 함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겠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지표들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반을 좀 다지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 내에서는 개발 자원을 집중시키고 국제적으로는 개발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역할이 있었지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포커스된 접근 방식, 소수의 정량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한 방식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도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몇 개의 지표로 환원될 수 없고, 사실은 이게 사회 전체가 완전히 변화돼 나가는 전환적인 그런 기반들이 마련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인프라에 포함되는 평화나 안보, 부정부패, 인권 불평등 이러한 의제들이 제외돼서 이제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준비가 됐고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로 이제 목표가 재조정됐고, 그래서 누가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좀 모호한 단계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SDG가 수립이 되면서는 이런 MDG의 한계들을 좀 극복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다중이해관계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를 넘어서 시민사회, 기업, 의회, 재단 이런 다양한 개발 주체들, 그리고 브릭스나 아랍국가, 신흥경제국 같은 남남협력, 거기에 이제 민간 부문과 사회 부문 이런 부문까지도 이제 주요 파트너로 등장하면서 사회 전체가 함께하고 전 세계가 함께하는 그런 이제 다중적인 이해관계자의 기반을 하게 되었고요. 다차원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개발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환경, 평화, 안보 이런 광범위한 포괄적인 범위, 그리고 보편주의라고 이야기되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포함하는 그런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요. SDG의 논의 과정인데요. 이거는 뭐 지난번 수업에서 잘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국제연합과 그 OECD 중심인 두 가지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SDG의 주요 특징은 뭐 정리를 해보면 한 5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앰비셔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까지의 이 개발의 목표가 어떤 빈곤을 감축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종식하겠다, 이렇게 아주 이제 앰비셔스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특징이고요.
컴프리헨시브 하다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이제 빈곤이나 의료, 교육과 같은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 환경을 포괄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포용적이죠. 인클루시브. 그래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점, 그리고 사고방식과 제도, 체제 전반의 변혁을 추구하는 그런 전환적인 특징은, 그래서 트랜스포머티브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제공되는 보편적 의제라는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5P라고 해서 이것도 뭐 들으셨을 건데요. 이제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그 5P를 중심으로 이제 그 17가지의 주제들이 좀 이렇게 재조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이제 SDG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야기가 그 앞 챕터의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인 거죠. 그 SDG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던 그 UN 고위급 정치 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 이제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7월까지 매해 SDG 이행 과정에서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을 좀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 2017년부터 3개년에 나누어서 테마별로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2019년 7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주관하에 세 번째 테마와 지난 4년간의 HLPF의 역할을 점검을 했고요. 9월에는 이제 4년 만에 UN 총회 주관하에 각국 정상급 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주요 의제는 뭐 그냥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SDG의 경과 보고서, 그리고 국가 검토 및 지역 검토를 포함한 전반적인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것. 두 번째로 주제별 검토를 하고 SDG 하위 그룹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역시 이제 분야별 진전 상황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그 SDG의 이행수단에 해당하는 목표 17개에 대한 검토, 그리고 여기에 그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 대한 계획 이행 과정을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SDG의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서 그룹별 검토 또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목표에서 말씀드린 이 아디스아바바 행동 계획은요,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있었던 제3차 개발자원 총회의 결과로 채택된 행동 계획으로서 SDG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행을 다시 한번 결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고위급 정치 포럼 HLPH의 논의 주제와 목표를 17년부터 19년까지 어떤 것들로 했는지를 좀 훑어보면요. 17년에는 poverty와 prosperity, 그래서 빈곤을 어떻게 없애고 발전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심이었고요. 2018년에는 이제 지속 가능성과 리질리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에 관련된 논의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트너십은 해마다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17번 목표는. 그리고 19년에는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라고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고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교육과 경제 성장, 불평등의 감소,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세계 평화와 정의,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린 그 3가지 주제 중에 이제 2018년에 있었던 HLPF SDG의 평가 내용을 짧게 이제 보시면요.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로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주요 주제가 복원력, 리질리언스, 인권, 휴먼 라이츠, 평화, 피스, 그리고 여성, 워맨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됐고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SDG를 내재화해서 국가 발전 계획이나 전략으로 채택하고 실행했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을 텐데, 부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최빈국들, 개발도상국들, 군소도서국가들이 목표 이행과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득 국가에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세계은행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전후에 발전주의에 입각해서 그 경제개발 계획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빈곤은 감소되지 않았거나 빈곤이 감소됐다 하더라도 모두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그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미 사실 저희가 1970년대, 80년대 이미 한번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시간이 지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서 있는 이 SDG의 현재도 좀 비슷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 자원 부족 때문에 많은 개발 계획을 할 수 없고, 그 나라가 서로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소외되는 국민들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도 저희 눈앞에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자면, 이제 그 목표로 보면 6번, 7번, 11번, 12번, 15번, 17번에 대한 이야기들, 뭐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 접근성, 기본적인 위생 확보가 어렵고, 최빈 개도국 인구 중에 27%만이 최소한의 위생 설비를 갖추고 있는 문제.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까지 겹치고 있어서 향후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었고요. 7번 목표의 경우 전력 접근성은 16년 동안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10억 명의 사람들이 전력이 없는 상태. 그리고 최빈 개도국의 경우에는 거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재생 에너지하고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진전은 없었던 것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도시조성이라고 하는 11번 목표에서는 인권으로서 주거. 그래서 그 주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살 곳이 아니라 어떤 수준 이상의 질적으로 높은 주거를 확립을 하고 그걸 통해서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 차원에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 그런 것들이 좀 강조되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 접근성이 함께 그 주거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도시가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시가 그 사람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었고요. 12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부분에서는 이 경제성장에서 자원 활용 분리를 위해 적합한 환경, 사회적, 물리적 인프라와 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소비와 생산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로벌과 지역 도시 단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런 소비와 생산에 대한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번 목표에서는 이 산림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여전히도 산림 소실과 토지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고 멸종 위기종들이 너무나 빨리 멸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토지, 식량, 물, 에너지, 기후 넥서스와 도시 시구 간의 연계성 그리고 국내 정책과 전략 간의 통합적 접근이 없이는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생물 다양성의 감소나 이제 지속 가능 산림의 소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좀 긴급한 인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19년에는 그 시민 역량 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루어졌고 핵심 내용은 이제 소외와 격차, SDG 달성의 장애 요인 같은 것들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긍정적으로는 빈곤과 아동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여러 가지 감염 발생률도 감소하고 양성평등과 관련한 특정 목표들이 진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 노동 생산성도 증가하고 전기 접근성도 증가했으나 빈곤 근절이나 기아, 생물 다양성,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심각해지는 문제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갈등과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또 악화되는 이런 문제들을
같이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앞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번 그 19년의 내용은 이제 교육과 일자리, 경제성장, 불평등, 기후변화 대응, 정의평화, 효과적인 제도 이런 것들인데요. 양질의 교육의 경우에 뭐 핵심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또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너무나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학습의 환경이나 교사의 역량 및 교육의 질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 코로나19와 함께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서 온라인 강의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겪어보면서 사실 느끼고 있는 그런 지점들인 거죠. 그리고 기술도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활용하기 편하도록 진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베이직 케이퍼빌리티, 그러니까 아마티아 센의 이제 그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역량이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교육과 건강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부분은 노동 생산성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이 특히 청소년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성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불평등 격차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연결해서 이제 불평등 감소 부분을 보면 지역과 국가 간 차이가 있으나 불평등은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플랑코 밀라노빅의 그 세계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밀라노빅의 저서를 보면요. 옛날에는 이제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내가 평생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의 30% 정도를 결정을 했다면 최근에는 사실 그 수익의 80%가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내지는 뭐 지금 난민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이주가 어떤 경제적 수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 선택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국 나의 전 세계에서의 어떤 경제적 계층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종과 뭐 성별과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모두가 노동시장과 사회적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의 장벽과 차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정의를 제공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이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나 권리, 기회의 박탈은 공공 서비스 및 광범위한 경제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포괄적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뭐 이제 해마다 나오는 거지만 19년의 경우는 일부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ODA도 감소하고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가능할지, 디지털 격차는 어떻게 할지,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도전 과제로 남아 있고요. 다양한 국제 협력의 강화가 강조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그 자발적인 국별 검토는 이제 각국의 SDG의 이행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정부 부처 외에도 시민사회 등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42개국의 158개 검토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9년에 자발적 국별 검토에 참여하는 나라 47개국의 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보시면 알 텐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행을 위한 제도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정부나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구 같은 다수의 참여자가 포함되긴 했고 그리고 좀 포용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그 SDG, 우리가 바라는 그 SDG적 목표는 좀 달성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논의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향후 전략은 2019년 9월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10년의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치적 선언문이 발표가 되고 SDG 가속화 조치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취지는 4년간의 이행에 대한 평가와 이행 계획, SDG 달성에 더 막차를 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는 그 6개의 진입점이라고 하는 것과 4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 SDG 달성의 가속화를 좀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걸 좀 그냥 정리를 해뒀는데요. 위에 보면 6개의 진입점이라고 된 부분이 있고 그 아래에 4개의 수단이라고 된 부분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녹색으로 표시된 진입점은 이제 규범적 고려를 통해서 만들어낸 6개의 어떤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이때 그 규범적 고려는 첫 번째로 목표 달성이 얼마나 시급한가, 두 번째로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원칙, 이 3가지를 놓고 어느 것들이 중요한가라고 해서 이제 6개의 그런 진입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진입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크게 4가지. 그래서 거버넌스와 경제와 재원, 개인 및 집단 행동, 과학과 기술. 이 4가지가 이 6개의 진입점에 모두 이제 배치가 되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전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향후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7월 9일에서 16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그 진행되는 일정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자발적 그 평가의 경우에는 2020년에도 뭐 49개국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규범의 국내 이전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뒀는데요. 어떤 논문에서 지금 뽑아와서 이 국내 이전 과정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3가지 단계로 설명이 주로 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강대국이 어떤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제화, 그러니까 사회화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국제적인 규범을 다시 개별 국가 수준에서 맥락화하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3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국내 정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강대국의 사회적 맥락에 맞게 구성된 결과물이 국제화로 이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 조건, 이때 국내 조건이 이제 강대국의 국내 조건인데요. 거기에 맞춰 조성된 정책 프레임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확장하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강대국의 맥락에 맞는 특수한, 파티큘러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어떤 그 정책 프레임이 이제 국제기구로 넘어오게 되면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어떠한 특정 규범이나 원칙이 보편성을 띠는 과정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국제기구의 회원국들이 특정한 규범을 공유함으로써 이제 국제사회에서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때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니버설한 보편주의적인 그런 형태를 띠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SDG, 지난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SDG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나라에서 이행하는 과정들을 이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MDG가 그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그런 어떤 형태를 좀 띄었다면, SDG의 경우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이것들을 이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편화된 국제규범을 개별 국내 조건에 맞게 맥락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런 국내 이행의 과정을 국제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내 이행의 자발성을 부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개별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KSDG하고 전체 SDG를 비교하는 슬라이드들이 있을 건데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좀 달라진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은 앞에서 그 MDG와 비교하는 내용을 사실 이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그 MDG에서 SDG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가 개도국과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다양한 개발 주체의 목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를 했고, 그 결과 SDG가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개발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이전 과정을 강조하게 되는데, MDG와 비교해서 여러 나라의 목소리들이 SDG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들어갈 수 있었고, 다양한 주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SDG를 개별 국가가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목적을 똑같이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상황에 맞게 국내화하는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SDG의 어떤 국내 이전 과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자국 사회 조건에 맞게 맥락화하는 정책 해석의 성격을 띠게 되고, 그래서 한국적 맥락에서의 SDG의 국내 이행 과정 또한 일방적인 정책 이전이 아니라 자율적인 정책 해석의 과정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SDG의 국가별 후속 조치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이제 볼 수 있는데요. SDG의 후속 조치와 이행 검토의 시행 및 지역,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수준에 대한 연계, 체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이행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모두 국내 목표와 이행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고, 이게 이제 다시 리저널한, 그러니까 지역 수준에서 동료 검토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유엔의 지역 기구를 활용하고 국가별 평가에 기초해서 글로벌 후속 조치의 평가를 연계하고 이런 조치들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또한 다시 글로벌 수준으로 통합되면서 이제 유엔 개발 체제와의 정합성과 통합성을 꾀하고, 그리고 고위급 정치 포럼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이런 3단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SDG 이행을 위해서는 범분야 의제를 선정할 수 있는데요. 그 5P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영역별로 주요 범분야 의제를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이렇게 나눠서 세부 이슈들을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의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계획들에 기반해서 1차에서 3차에 걸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었는데, 정책 목표의 설정 단계에서부터 경제, 사회, 환경 분야 간의 상호 조화를 고려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에 기반해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SDG 2030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었고요. 비전은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로 해서 사람과 지구환경, 번영, 평화, 파트너십 앞에서 봤던 그 5개의 P를 중심으로 이제 사람은 빈곤 감소, 사회 안정망 강화, 식량 안보,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교육 증진,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으로 정리가 됐고요. 지구 환경은 이제 물과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 육상 생태계, 번영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사회 기반 시설, R&D, 소비 생산, 지속 가능한. 평화는 성평등, 불평등, 인권 정의 평화, 파트너십은 지구촌 협력 강화 이런 형태로 비전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UN SDG와 KSDG의 세부 목표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국가에 따른 그런 개별주의, 파티큘러리즘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KSDG에는 SDG의 목표들이 좀 반영되어 있나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이라고 하는 첫 번째 목표에서 1번 예를 들면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곳에서 절대 빈곤 인구를 근절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목표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목표들은 조금 더 그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절대 빈곤의 선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빠져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있는 부분은 컬러 코딩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뒀는데, 이제 첫 번째로 남녀노소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빈곤 인구 비율이 OECD 평균 이하, 그러니까 골1의 SDG 목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반인 것인데 저희는 OECD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이하로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 들어가서 그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점이 그 SDG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하 종식 부분인데요. 최빈국의 상황에서는 기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긴급한 문제라서 훨씬 더 좀 길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긴 합니다.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 KSDG 목표를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정망을 확충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 종자 작물 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식량 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서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번에 그 농가 소득원 다각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그 SDG의 경우에는 그 농산물 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업인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늘린다라고 하는 그 인구 집단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그 농민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인구 집단에 대한 개념은 별로 이제 제시하지 않고 농가 소득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개념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부분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 사망 비율을 10만 건의 생존 출생당 70건 미만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1번이 5번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번에 2030년까지 신생아, 그다음 5세 미만 아동, 이런 이렇게 그 영아 사망률과 어린이 사망률에 대한 좀 구체적인 목표가 6번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번에 그 2030년까지 감염병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 열대 질환의 유행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퇴치한다라고 길게 적혀진 부분이 4번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4번과 5번에 그 정신질환에 대한, 그러니까 정신건강과 복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2번,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한다. 이렇게 합쳐져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도 역시 3번의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 손상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7번에 그 성과 재생산 보건 서비스, 그리고 성과 재생산 건강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섹슈얼 앤 리프로덕티브 헬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내용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이제 보편적 의료 보장,
그다음에 9번에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지 공해, 그러니까 환경보건과 관련된 부분이죠. 환경보건과 관련된 부분이 7번에 유해 화학물질, 대기물, 토양 오염의 부분과 9번에 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이렇게 보편적 의료보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지적해 봐야 할 것은 이제 첫 번째로 물론 우리나라의 건강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세계적으로도 꽤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SDG에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목표들이 좀 미비하다. 요 내용만 봐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으로 서술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7번에 그 가족계획과 정보 및 교육, 성과 재생산 건강 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뒤에도 다시 나누는데요. 그래서 어떤 보통 이제 Sex and Reproductive Health라고 통칭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는 성과 재생산 보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저출생 극복과 인구 고령화 대비라는 지점으로 정리된 것은 사실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달라진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의료보장 8번 부분에서 재무위험 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라고 적혀 있는데 재무위험 관리나 양질의 필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일부 저희가 보편적 의료보장이라고 보통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적정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여기에 명시한 어떤 그 유엔과 WHO의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20세기 초반부터 특히 이제 에이즈를 치료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 대한 접근성 문제들이 좀 대두가 국제사회에서 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그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안 됐을 때 어떤 감염병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번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거의 30대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 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이제 겪었던 그 turn of the century에 겪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고, 특히 감염병의 경우에 백신이 없으면 예방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의약품,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거나 예방제가 없는 경우에 그 전염병이 끊임없이 퍼질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는 뭐 코로나는 굉장히 전염성이 높으니까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에이즈의 경우에는 또 이게 아무래도 성병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낙인들이 함께 좀 존재를 하게 되면서 어차피 치료제가 없으니 이제 진단을 받을 이유도 없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에이즈가 굉장히 번지게 되죠. 같은 이유로 최근에 이 코비드 19과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WHO 총회에서 그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독점권의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됐었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인류 공동의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가격을 낮추고 우리 모두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논의들이 사실 거의 한 20년 이상 국제사회에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적정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그러니까 교육 증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목표, 그래서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약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초등교육을 대비한다.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쭉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좀 특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7번의 A 부분에 아동장애 성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아동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등등으로 이제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거의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요. 아동장애 성인지적인 교육시설의 건립과 이제 아동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의 건립 개선은 좀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아동의 특징, 장애의 특징, 어떤 성의 차별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넘어서서 실제로 그것들 제대로 적극적으로 인지한 그런 교육시설의 건립과 개선뿐만 아니라 그 교육 과정들이 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목표에서 그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역시 이제 유사하게 특히 뭐 조혼, 강제 결혼, 여성 할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빠진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뭐 거의 유사하게 좀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SDG의 원래에는 인신매매와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징이 이번에서 사적인 폭력 부분이 우리나라 KSDG에서는 빠져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1번에 차별철폐는 있지만 2번에 그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적 영역의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6번 부분에 그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과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는 그런 서술로 사실 좀 상대적으로 좀 뭉뚱그려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이징 행동강령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로 논의가 특히 여성계에서는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을 해서 이 전주기적인, 그래서 그냥 출생뿐만이 아니라 이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전주기적인 그런 보편적 권리와 건강에 대한 어떤 보장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번째 목표인 모두를 위한 물의 이용에 물의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계속 광고가 나오고 한 적은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비슷하게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공급 취약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SDG에서는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단순히 그 물의 위생과 이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로서 이제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에 관련된 생태계, 그런 생태계의 보호, 보건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7번에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부분도 앞에서 저희가 계속 봤듯이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하는 것,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운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 오염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 목표는 그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굉장히 좀 큰 이슈인데요. 10개나 되는 이 내용을 저희는 이제 7개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 성장. 그런데 그 SDG의 경우는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빠뜨려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어떤 경제 개발에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최빈국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좀 집약적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 성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2번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3번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그 정책을 이제 SDG의 4번과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그 SDG 내용에는 없는 내용들이지만 저희 그 내부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들어간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에 이제 청년 교육률을 증가시키는 것. 그래서 SDG는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장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빼고 청년 교육률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7번의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 소년면 징집과 같은 좀 극단적인 그런 노동 형태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처해 있는 특별히 좀 불안정한 그런 고용 상태들을 이제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진흥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또한 이제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으로 저희 KSDG에 들어가 있습니다. 9번째 목표는 사회 기반 시설 구축과 R&D 확대 및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SDG에는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공평한 접근에 중심을 두고 경제 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지역별 혹은 초국경 사회 기반 시설을 포함해서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면 복원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특히 1번에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와 정보 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해서 이 복지 서비스와 거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떤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3번에 그 SDG의 5번에 있는 과학연구 강화 및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100만 명당 연구개발 종사자 수를 이제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원 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이제 4번에 역시 그 SDG에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의 개선과 산업의 개편, 자원 이용 효율성 향상, 그리고 친환경적인 기술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10번째 목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위 40% 인구의 소득 성장을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근데 여기서 그 원래 SDG는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는 따로 해서 5번에 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으로 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SDG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굳이 이제 인종이나 민족, 종교 출신과 같은 부분을 이제 나이, 성별, 장애, 지위와 같이 넣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정책을 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 정책을 저희는 이미 도입이 돼 있으니까 이걸 강화해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1번에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1번에 역시 동일하게요. 안전한 적정 가격의 주택 및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 시스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의 확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계획과 관리, 세계문화유산의 이제 보호와 보존,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소하고 통합적 도시 재난 위기 관리를 개발 이행하는 것, 그리고 이제 대기질과 폐기물 관리,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도시, 근교 및 농촌 지역 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2번에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이죠.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증진으로 저희는 돼 있고요. 그래서 모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 사용으로 사용하며 식품의 생산과 유통,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하고 화학 물질과 유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폐기물의 원천 예방과 감량, 재사용,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 이런 것들이 그 SDG와 유사하게 계속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DG에 들어가 있는 그 낭비성 소비를 조정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녹색 제품 인증과 녹색 구매 확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측정 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지표에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거의 유사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변화 대응 조치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 제도적 영향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4번째로 이제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육상과 해양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 환경 보전을 하는 것. 그게 이제 1번의 해양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을 줄인다. SDG에 있는 그 내용과 이제 2번에 해양과 연안의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 이런 것들과 이제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해양 생태계의 이제 해양 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연구 역량 제고하고 해양 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하고 소규모 영세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 행위를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그 SDG의 내용과 유사하게 KSDG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 생태계의 경우도 뭐 유사한데요. 그래서 9개의 내용을 이제 우리나라는 7개로 줄이면서 그 육상과 내륙 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한 보전과 복원 활동,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토지 복원, 멸종 위기종의 보호,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하고,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근절하고, 침입 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6번 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포용적인 사회 증진. 우리나라는 이제 인권, 정의, 평화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폭력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하고 국내 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그리고 불법 자금이나 무기 거래를 감소시키고 조직 범죄를 퇴치하는 것, 뇌물수수 감소시키고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 시민 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지위 부여,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폭력과 테러,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제협력을 개독을 위해서 강화하는 것, 그리고 차별을 지향하기 위한 법과 정책, 디지털 인권의 보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디지털 인권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SDG 파트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더 추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협력 강화죠.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빈국이 할 일이 있고 중진국이 할 일이 있고 뭐 개발도상국이 할 일이 있고 선진국이 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선진국이기도 하면서 좀 중진국이기도 하고 뭐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긴 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의 그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저개발국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너무 멀리 앞서가는 선진국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들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발 계획, 그러니까 개발 경험을 공유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개발 계획에 사용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17번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할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KSDG의 내용은 이제 개도국의 SDG 이행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그래서 도와주는 것들을 확대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통한 교역과 투자 증대,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도 지원하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SDG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하는 것,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 효과적인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하는 이런 7가지로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SDG를 시행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SDG가 사실 굉장히 목표가 많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이행 현황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 통계개발원 자료들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자료 자체는 50개 지표의 국가의 데이터가 모두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이제 OECD 전체는 좀 힘들고 그래서 교육과 성평등, 에너지, 도시 부문의 특정 지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이행 정도를 비교한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이게 표시를 해둔 게 그거고요. 4번이 이제 양질의 교육 보장, 성평등 달성, 5번. 그 다음에 7번이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은 이제 11개 글로벌 지표로 모니터링 되고요. 데이터 가용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뒤에 페리티 지수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페리티 지수는 1이면 평등, 1보다 멀면 두 집단 간 차이가 크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 파트에 그 지금 슬라이드 이제 그래프 보시면 가로축이 읽기 %, 세로축이 수학의 % 해서 읽기 및 수학 영역에서의 최소 성취 수준 달성 비율 2015년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멕시코가 아무래도 성취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은 아무래도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워낙 뭐 교육열 높은 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제 성페리티 지수를 좀 보면요. 읽기 영역에서, 그러니까 요 오른쪽 그래프는 가로축이 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에 따른 격차, 페리티 지수, 좀 전에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평등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로축은 당연하게도 페리티 지수를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이고요. 한국을 분홍색으로 표시하고 다른 나라들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페리티 지수에서 읽기 영역에서는 모든 국가가 1 이상의 값을 보여서 여성이 남성보다 일관적으로 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1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데 한국은 읽기가 1.12, 수학 영역이 1.06으로 두 영역 모두에서 여성 청소년의 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페리티 지수는 읽기와 수학 영역 둘 다에서 1 미만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소득 페리티 지수는 1분위의 소득 집단을 5분위의 소득 집단으로 나눈 것인데요. 이것도 뭐 어쩌면 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0.83, 0.79 이렇게 보여서 상대적으로 격차는 적은 편이고요.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들도 있죠. 수학 같은 경우에 저 밑에 점 하나, 뭐 저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들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읽기와 수학 능력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역 페리티 지수는 도시 학생이 시골 학생에 비해서 읽기와 수학 능력에서 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거의 1위인 거죠. 그래서 도서관의 차이가 적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성평등 지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를 독자적인 목표로 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폭력이나 악습으로부터의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문화적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건 좀 쉽지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경제 및 공공 영역 영역 내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참여 기회 보장이라는 세부 목표가 그 밑에 있는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 의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로가 첫 번째 그래프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고 세로가 여성 관리자 비율이고요. 두 번째도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2000년,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00년, 그 다음 거는 2018년의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이게 축이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우상향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는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도 굉장히 밑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전체가 조금 밑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리나라가 제일 아래에 있고 2018년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일본보다 좀 높은데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가장 낮은 이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관리자 비율은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12.3%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전 세계의 27%, 동아시아 지역 25.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잘 해야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는 6개 지표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제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용성을 고갈시키지 않은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일컫는 것이고 햇빛, 바람, 해양, 물지열, 고체 및 액체 바이오 연료, 바이오가스, 폐기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봤던 첫 번째 지표, 교육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었고 두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좀 잘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에너지는 다 같이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약간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 그래프는 가로는 그런 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0에서 80%까지 있고 세로는 이제 나라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이슬란드 보면 60.7%에서 78.1%까지 완전 독보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 나라들은 아이슬란드, 핀란드, 덴마크도 그렇고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원래부터 높았던 노르웨이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굉장한 그런 진전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진전을 많이 보이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그 여성과 비슷하게 이 0.7에서 2.6으로 너무나 이 그래프에 나타내 있는 나라들 중에는 가장 낮은 수치, 그리고 크게 증가한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2%도 안 되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또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눈여겨볼 점이, 그러니까 크게 증가한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들은요. 제일 밑에 세계, 아시아, 동아시아 평균을 보시면요. 세계는 17.3에서 17.5로 0.2%, 아시아는 25.3에서 16.3으로 오히려 10% 감소를 하고요. 동아시아도 마찬가지로 거의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가해도 부족할 판에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분야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지표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단위 PM2.5 평균 농도를 보면 세계적으로는 38.5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은 45.1 마이크로그램으로 돼 있고요. 연평균 권고 기준은 10이어서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지금 제일 좋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5.7이고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도 5.9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 이제 높은 편이고요. 24.6으로 높은 편이고 이제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터키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SDG의 전반적인 달성 현황을 좀 보면요. 지금까지 봤던 이 SDG 인덱스가 저희가 좀 핵심 지표들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역 평균보다는 당연히 높고 UN 162개 국가 중에서는 18위니까 이제 상위권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OECD 국가의 SDG의 목표별 달성 현황을 보면 그 위에 이제 컬러 코딩이 나오는데 노란색이 challenge remain, 그러니까 조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잘해야 되는, significant challenge remain은 요거보다 조금 더 못하는 것이고, major challenge가 이제 큰 문제가 좀 존재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빨간색이 3개가 있는데 그게 앞에서 본 gender equality 5번 골하고, 그다음에 climate action, 우리 미세먼지 봤죠. 그 다음에 partnership, 이렇게 3가지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이 있는 데도 있고 빨간색이 많은 데도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많은 데가 responsible consumption, 그러니까 and production,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라고 되는 부분, climate action, 그다음에 life below water, 이런 것들이 이제 빨간색이 좀 많은 부분들이고, 그나마 이제 clean water and sanitation,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나은 상황. 그다음에 no poverty 같은 경우에는, 이 빈곤 퇴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OECD 국가들이니까 다 좀 좋은 상황이죠. 이건 이제 다른 나라들 쭉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no poverty가 빈곤은 퇴치됐지만 이번에 zero hunger, 그래서 기아 퇴치는 오히려 조금 더 힘든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쪽 나라들의 경우도 비슷하게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climate action, life below water, partnership,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빨간색, 주황색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좀 앞으로도 좀 더 잘해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ECD 국가의 그 목표별 추세 변화를 전체적으로 그 화살표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보면 잘 하고 있는 것은 초록색, 그 다음에 우상향하고 있는, 조금 잘 되고, 그러니까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거는 노란색, 잘 안 되는 건 stagnating 해서 이제 주황색인데요. 그리고 거꾸로 내려오는, 오히려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듯이 화석연료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조금만 증가하는 재생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climate action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빨간색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로 되어 있고, 잘하고 있는 게 good health and well-being, 잘 알고 있죠. 우리 건강 수준 굉장히 좋은 거. clean water and sanitation, decent work, 그다음에 economic growth, 그다음에 industry innovation, 이런 것들 원래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이어서 이제 하고 있지만, gender equality라던가 life below water, 그리고 partnership, 이런 것들은 개선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건 모든 나라에서 사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life on earth, 그래서 이 육상 생태계의 다양성은 엄청나게 빠른 지금 멸종 속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별로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제 climate action이나 partnership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잘 되고 있진 않구나. Reduced inequality도 좀 mixed result인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 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17개 목표로 봤을 때는 그 3번 Good Health and Well-being, Clean Water, Decent Work, Industry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Gender Equality나 Partnership 같은 것들은 stagnating 돼 있고 Life Below Water 포함해서 그리고 Climate Action과 Life on Earth가 계속해서 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계속 비슷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와 SDG 그러니까 전체적인 OECD 국가와 전체적인 어떤 SDG의 그 이행 현황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국가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이행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3차 국가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 지표들이 얼마나 도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앞에 이제 17개의 목표도 사실 굉장히 이제 티디어스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측면이 있어서 이 내용들도 대부분이 표로 좀 돼 있어서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 한 페이지만 요약표만 설명을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표하는데요. 그 분석 지표는 15년 제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변경하고 수정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전에 쭉 보여드렸던 그 KSDG, 그 84개의 국가 지속가능 발전 지표에 대해서 추세를 2012년에서 10년까지 추세를 분석을 해봤고 전반적인 결과는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것이 52개, 그 악화된 것이 24개, 이제 중립인 것이 8개, 총합에 이제 84개인 거죠. 그래서 개선된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항목들은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점, 앞에서 이제 이미 화살표를 쭉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표로 뒤에 정리를 해뒀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결론 부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DG는 세계적으로 어떤 이행 체계를 도입해서 국가들의 SDG 이행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표에 따라 이행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젠더 형평성과 에너지 전환, 육상 생태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관심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스태그네이팅 되고 있는 분야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방금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평화롭고 안전한 지구를 위해서는 우리 지구촌 구성원들의 더 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힘을 모아서 좀 더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의 지구도 지속 가능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힘이, 협력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SDG의 국내외 현황 및 이행 과제라고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